오늘은 한국 문학의 자랑스러운 순간,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깊이 있는 작품들로 이미 한국뿐 아니라 국제문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성취에 대해 중국 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외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 예를 들어 신화통신 등은 한강 작가가 심오한 주제와 독특한 서사 스타일로 유명한 작가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 작가인 잔리가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드러내며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실망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 작가 잔리가 이번 수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가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잔리는 중국 문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로 그의 작품들이 이미 많은 중국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수상자로 발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몇몇 누리꾼들은 노벨문학상은 그 가치를 잃었다, 한국어로도 문학작품을 쓸 수 있냐는 식의 비판적인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국의 문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반응이 중국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목소리일 뿐 중국 내에서도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매체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그녀를 심오한 주제와 독특한 서사 스타일로 유명한 작가라고 소개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가진 문학적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책을 읽고 나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그녀의 작품이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최근 읽은 책 중 가장 감명 깊었다며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삶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많은 중국 독자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으며 일부 독자들은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작품이 널리 읽히길 바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녀의 작품이 가진 보편적 메시지가 중국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자국 작가가 상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강 작가의 작품에 감동을 받은 많은 중국 독자들은 그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주는 감동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학이 앞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이 그녀의 문학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 문학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 뒤에는 예상치 못한 논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역 작가 김규나의 발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역사 왜곡이라 지적하며 그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특히 김 작가는 한강의 작품이 정치적 또는 물질적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스웨덴 할리먼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김규나 작가의 비판 내용과 그에 대한 문학계의 반응, 그리고 한강 작가의 성취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한강의 문학 세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작가는 이 작품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스웨덴 할리먼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강 작가의 수상이 출판사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 수상을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작품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인간의 고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존엄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나 작가는 이러한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작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작가는 특히 스웨덴 할리먼이 발표한 한강 작가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문학을 썼다는 심사평을 두고 이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평가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단순히 외국의 시선에서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노벨문학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규나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동양권 작가에게 주어졌어야 한다면 한강이 아닌 중국의 옐렌커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옐렌커의 문학적 깊이와 감동이 한강의 작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언급하며 한강의 수상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나 작가가 한강과 함께 언급한 옐렌커의 랭커는 중국 현대 문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옐렌커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을 통해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며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성찰을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실주의와 상징주의를 결합하여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옐렌커와 한강을 비교하며 한강의 작품이 무게와 질감에서 품격과 감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옐렌커의 작품이 한강의 작품보다 문학적 깊이와 감동의 수준이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노벨문학상이 옐렌커가 아닌 한강에게 돌아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학평론가들은 이 비교가 단순한 문학적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강과 옐렌커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왔으며 그들의 문학적 목표와 표현 방식 역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두 작가를 단순히 문학적 수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탐구하며 이를 강렬한 시적 표현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옐렌커와 같은 다른 작가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문학적 길일 뿐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많은 문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규나 작가는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을 두고 노벨문학상이 정치적 이유나 출판사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고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에 휘둘려 한강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적 성취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왔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은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문학적 깊이, 예술적 표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그녀의 작품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존엄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학 비평의 문제를 넘어서 문학적 성취와 비판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규나 작가의 발언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출판사와 노벨상 심사위원회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나 상업적 로비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문학적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문학 전문가들은 김규나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며 그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고통과 연약함을 섬세하게 풀어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문학 비평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문학은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문학적 성취에 대한 존중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의 성취를 넘어 세계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작품이 주는 메시지와 감동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역사적 비극과 인간 내면의 상처를 깊이 탐구하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그녀의 문학이 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사건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 그 당시의 인간적인 고통과 상처를 탐구하며 그 비극을 깊이 있는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강 작가는 광주의 참혹한 상황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왜 그토록 서로를 도우려 하는가? 라는 상반된 인간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죽지 말아요라는 문장은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외침을 상징하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간절한 희망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한강은 이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으며 글을 쓰며 자신도 수차례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몰입과 진정성이 그녀의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었고 전 세계 독자들은 그 진정성을 통해 그녀의 문학적 깊이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음에도 전 세계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편성에 있습니다. 폭력, 고통, 연대, 그리고 희생. 이러한 주제는 특정 국가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고통과 그 안에서 찾는 희망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몰입은 전 세계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번역되면서도 특별한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작품이 다루는 메시지가 충분히 보편적이고 그 자체로도 모든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년이 온다는 역사 소설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본질적인 주제들을 탐구하며 그 고통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의 세계적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룬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준 큰 도약이자 전 세계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적 성공을 이뤄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치적 억압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와 같은 작품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담담하게 그려냈지만 정부는 그녀를 탄압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조차 대통령의 축전을 받지 못했고 해외 도서전에서는 그녀의 참여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위대한 성취를 정치적 이유로 억누르려 했던 어두운 현실, 그 진실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 국가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술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900여 명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작품 활동 역시 방해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 파리 도서전에서 프랑스 주최 측이 한강 작가를 초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강 작가의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예술적 성취를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는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억압과 탄압을 겪었던 것입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감독들인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 감독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억압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은 공공기관에서 배제되고 정부 지원도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억압을 넘어 예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술은 사회를 비추고 권력을 감시하며 인간의 감정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예술의 이러한 역할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심지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 민원으로 인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해도서로 분류되며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자유가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억압당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적 범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학과 예술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강 작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비록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수많은 억압을 받았지만 그녀는 문학의 힘을 굳게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지금은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을 넘어서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술은 권력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창작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강 작가의 성취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뛰어난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적 성취 이면에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문학계에 한국 문학의 저력을 알린 그녀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문화적 탄압을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강 작가는 이런 정치적 억압을 이겨내고 결국 세계적인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을까요? 한강 작가는 자신조차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소식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죠. 문학계 선배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 또한 처음엔 딸의 수상 소식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위대한 순간이 사실 그녀의 고난과 억압을 딛고 이룬 성취라는 사실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 작가가 겪었던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어두운 단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문학적 신념을 지키며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서 국가 폭력에 희생된 개인들의 고통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한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연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 비극을 다룬 작품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강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900여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그중 한강 작가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바로 그녀가 다룬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민감한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예술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명단에 오른 예술가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들의 작품은 공공기관에 배치되거나 홍보되지 못했습니다.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당시 정부의 예산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는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도서전에 초청을 받아도 정부의 간섭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내에서 정치적 억압을 받으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강 작가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며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문학적 신념을 지키며 작품을 이어나갔고 자신의 목소리를 문학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과 같은 영화 감독들 역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활동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술 탄압은 단순히 개인적인 억압을 넘어서 대한민국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행위로 예술과 정치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술은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고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들을 탄압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역시 이러한 탄압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해 도서로 분류되어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과 예술적 자유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와 많은 예술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세계 문학계와 영화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예술적 자유의 승리이자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그녀는 문학의 힘을 굳게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맨부커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이는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성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의 글로벌 도약이자 예술의 자유가 억압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단지 문학적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작품은 역사적 비극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존엄을 이야기하며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하면 딸이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말처럼 한강 작가는 정치적 억압에 굴하지 않고 문학적 신념을 지키며 세계적으로 큰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예술은 억압받아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은 사회를 비추고 진실을 말하며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취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술의 자유를 지키고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와 같은 예술가들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강 작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예술과 문학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서울의 한 산에 두 명의 여성이 등산을 시작합니다. 한 명은 자신만만한 외국인 여성,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한국인 친구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만 해도 외국인 여성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반쯤 산을 오르다 보니 외국인 여성은 점점 힘들어하며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렸죠. 그때 지나가던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외국인 여성의 표정이 확 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화를 낸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작은 산 하나에 도전했다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한 외국인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산을 올랐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32살의 생물학 교수 리사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된 리사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산을 연구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적응 과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산에 미친 사람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특히 리사의 산에 대한 열정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리사의 할아버지는 195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유명한 산악인이었죠. 어린 시절 리사는 할아버지에게서 수많은 산 이야기와 함께 산악인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생생하게 남은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과 마지막 정상 공격에서 느꼈던 극도의 고통과 성취감이었죠. 리사야, 산이란 건 내가 자신을 넘어서게 만드는 도전이야. 그 도전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중요하지.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은 리사의 가슴에 깊이 남아 그녀가 학자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산악 등반을 시작한 리사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명한 산들을 수십 차례 등정해왔습니다. 론파인 산은 그녀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자부심이었던 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론파인 산은 해발 4,875m에 달하는 거대한 산으로 험난한 바위, 절벽과 빙하가 많은 곳이라 작은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리사는 이 산을 5번이나 등정했으며 처음에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마지막으로 올랐을 때는 3일 만에 정상에 도착할 정도로 그녀의 산악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리사에게 어느 날 새로운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한국국립공원관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산의 생태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한국의 산이 도시와 어떻게 공존하며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리사는 솔직히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산이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론파인 산처럼 크고 험준한 산들에 익숙한 제게는 그냥 가벼운 산책 수준일 것 같은데요.
리사는 이렇게 말하며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산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리사는 자신의 연구 조교인 지수와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24살의 열정적인 대학생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로 리사의 연구 조교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인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컸고 한국의 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은 작지만 정말 가파르고 고도가 급해요. 생각보다 도전적인 면이 많답니다. 리사는 지수의 말을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롬파인산에 비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산이 크다고 해도 내가 올라본 산들보다는 쉬울 거야. 그녀는 한국의 산이 자신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자신감 넘치게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에 도착한 리사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에 살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크고 작은 산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산이 많다니 신기하네. 리사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의 풍경을 감탄하듯 바라봤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이렇게 밀접하게 공존하는 모습은 그녀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 산은 북한산이에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 중 하나죠. 그리고 내일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산이기도 하고요. 리사는 흥미롭게 북한산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론파인산의 웅장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면 알겠지. 한국의 산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리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산 등산을 준비하면서 리사는 등산 장비를 간단히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녀에게 등산 장비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교수님, 물과 간식, 바람막이, 등산화까지 꼭 챙겨가셔야 해요.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험할 수 있거든요. 리사는 속으로 이 정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올라본 산들에 비하면 한국의 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지인의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일단 지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산에 오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리사와 지수는 이른 아침 정릉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고 리사는 살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다니. 생각보다 인기 많은 곳인가 보네. 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산으로 평일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등산객들 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외국인들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가 출발 전에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코스는 보통 왕복 35시간 정도 걸려요. 배낭에 물과 간식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등산화가 꼭 필요해요. 리사는 여전히 그 정도면 산책 수준이지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북한산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생각에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리사의 예감대로 쉬운 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만한 경사와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경치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죠.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쉬운 편이네. 리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곧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북한산의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부터 등산로의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바위가 많아지면서 길은 더 험해졌고 리사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산에서 이렇게 힘들다니? 리사는 예상하지 못한 체력 소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척하며 걷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에서 피로가 느껴졌죠. 리사의 상태를 눈치챈 지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좀 쉬어 가실래요? 리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잠깐 쉬자. 리사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서울 도심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상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은 크기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고도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도전적이에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리사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자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산은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의 공간이니까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발걸음마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리사는 더 이상 이 산을 가벼운 산책으로 보지 않았고 산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몇 시간의 고된 산행 끝에 마침내 리사는 북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리사는 숨을 고르며 그 경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아름다워. 리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산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산이 나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줄 줄은 몰랐어.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구나. 리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의 산을 가볍게 여겼지만 이곳에는 단순한 크기나 높이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산이 주는 도전과 성취감. 지수가 미소 지으며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셨죠? 한국의 산은 크기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이 안에는 사람들의 문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 산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어. 하산하면서 리사는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지수가 준비한 김밥과 막걸리를 먹는 순간 리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산행의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주는 듯한 맛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 김밥과 막걸리라니, 이런 걸 산 정상에서 먹는다는 게 정말 신기해.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행 후에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술 한잔하며 쉬어가는 걸 즐겨요. 등산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거든요. 리사는 한국의 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여러 산을 오르며 다양한 경험을 했던 리사였지만 한국의 산행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죠. 다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등산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독일인 여성은 이런 당연함을 깨고 한국으로 떠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한국에 가게 된 그녀가 그곳에서 겪은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 그리고 그 감동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마리안입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등산을 취미로 즐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등산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독일의 자연은 그 자체로 경이롭고 알프스나 하르츠 산맥 같은 곳을 오를 때면 정말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점점 바빠지면서 저 혼자 산행을 해야 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죠.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유럽 전역의 산들을 오르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즐겼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동호회에서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가보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등산지로는 역시 중국이 빠질 수 없죠. 동호회원들 대부분이 아시아라면 당연히 중국이지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장가계나 황산 같은 산은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들은 장가계의 웅장한 협곡과 황산의 멋진 구름다리를 보자며 이미 설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들은 유럽과는 다른 신비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니 다들 당연하게 중국을 선택했죠. 하지만 이때 우리 동호회원 중 한 명인 엘리사가 뜻밖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엘리사는 대학 시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의 산에 푹 빠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주말마다 북한산이나 남산 같은 산을 오르며 등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우리에게 한국의 산을 강력히 추천했죠. 그녀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대도시에서도 지하철만 타면 바로 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에 가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산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특히 엘리사는 서울에서 북한산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경험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는 궁금증을 나누기 시작했죠. 한국의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등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엘리사의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정말로 좋아해서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등산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강조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동호회원들은 중국을 선호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장가게나 황산 같은 유명한 관광지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엘리사, 그리고 아나와 루이자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독일에서도 큰 공항을 많이 봐왔지만 인천공항은 단연 최고였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출입국 심사도 매우 간단했고 짐도 빠르게 나왔어요. 이런 간소화된 절차와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공항에서 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담은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국악 공연은 공항이라는 공간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하고 실감했죠. 처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의 문화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에게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미리 설명했었는데 실제로 공항철도는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교통비가 꽤 비싼 편인데 여기서는 서울까지 가는데 7달러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기차 내부도 너무 고급스러웠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KTX 고속열차를 타고 지리산 근처의 구례로 향했습니다. 이 고속열차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KTX는 정말 놀랍도록 편리했어요. 독일의 고속열차 ICE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죠. 내부는 매우 고급스러웠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KTX 안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특히 산과 나무가 많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례에 도착한 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리산 근처에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엘리사가 한국에 유학할 때 자주 머물렀던 곳이라면서 우리에게 꼭 가보자고 추천한 곳이었죠. 민박집은 한국의 전통가옥 형태로 주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정집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며 아주 특별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오셨어요? 라며 정답게 물어보시던 할머니의 말투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식사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도토리묵, 각종 나물, 신선한 김치, 그리고 집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가득 찬 식탁은 그야말로 자연의 맛을 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음식을 더 먹으라며 손수 덜어주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배려에 감동받았죠. 그 모든 음식이 단돈 10,000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건강한 채식 음식을 먹으려면 훨씬 비쌀 텐데 말이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온돌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것이 낯설었지만 온돌 덕분에 바닥이 따뜻하고 편안해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었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중국으로 떠났던 동호회원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짐을 찾으러 갔는데 그녀의 등산 장비가 든 배낭이 도난당한 거였죠.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원들의 짐도 도난당해 모두가 크게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했지만 중국 공항 측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찾으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다고 해요. 처음부터 여행이 엉망이 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크게 안타까워했어요. 게다가 중국에서 예약한 숙소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간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낡았고 이불과 침대에서 벌레가 나와 모두가 기겁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끔찍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고 우리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등산 안내인조차 불친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2배의 요금을 요구하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지불했지만 안내인이 내내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에 우리는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는 다시는 중국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한국에 간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다시 한번 느꼈죠. 다음날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지리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은 한국에서 3번째로 높은 산으로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대단하다고 들었죠. 처음 산을 오를 때는 공기도 맑고 주변의 자연 경관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초반에는 경사가 완만해서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점점 산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체력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쉬는 동안 경치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서 오를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산은 독일에서 느꼈던 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산이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이라면 한국의 산은 푸근하고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을 오르며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자주 화이팅! 이라는 응원의 말을 건넸는데 그 말 한마디가 등반 중에 큰 격려가 되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지리산의 삼신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산 아래로 펼쳐진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동안의 피곤함을 잊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정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한국인 등산 단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했고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우리는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산을 오르는 동안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구가 되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분이 주신 구운 달걀은 처음 먹어본 것이었는데 그 특별한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믹스는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사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등산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산과 자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를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싸주신 거였어요. 서울에서 먹으라며 김치와 각종 나물을 싸주시는데 그 정성과 배려에 우리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북한산과 아름답기로 유명한 설악산이었어요. 지리산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등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깊이 느꼈고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국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의 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